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의 구제금리 협상을 논의하는 유로그룹 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유로그룹 회의는 협상안을 최종 조율하고 합의안을 작성하기 위해 소집됐는데 그리스와 채권단이 막판 충돌을 빚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협상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마이너스 0.2%를 기록해 지난달 발표됐던 수정치 마이너스 0.7%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로이터가 앞서 실시한 전문가 조사에서도 GDP 확정치는 마이너스 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지출 증가율이 당초 예비치 플러스 1.8%에서 플러스 2.1%로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 GDP 증가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재고가 늘어났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74달러, 1.21% 하락한 60.27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망치보다 2배 이상 많은 49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휘발유 재고 또한 68만 배럴 늘어나며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제시와에 대해 최리나입니다. 최종 협상안에 사인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던 그리스 구제금리 협상안에 또 먹구름이 낀 그런 모습인데요. 유로그룹 합의가 도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간밤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그리스와 함께 회의를 했는데 1시간 정도 만에 상당히 짧게 회의가 성과물 없이 끝났다는 소식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앞서서 그리스가 의외로 통큰 양보를 하는 듯 했었죠. 연금을 깎겠다라면서 얘기를 하자 이를 국제채권단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때문에 간밤에 사실상 실패로 끝난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간밤에 추가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양보했는데 협상이 왜 틀어졌는가? 그 부분을 보면 IMF가 그리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긴축을 더 요구한 역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이에 대해서 그리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양보를 할 수 없다면서 반발에 협상이 틀어졌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 협상이 또 한 번 틀어졌는 것에 따른 실망감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미국 증시 마감가 챙겨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일단 1%가량 조정 보였습니다. 안타깝지만 18,000선을 결국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끌어올린 지수였는데 결국 그리스가 마디 지수를 반납케 하는군요. 17,966.07에서 끝이 났습니다. 밑꼬리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에서 같이 미끄러졌고 S&P 500 지수 사실은 10여 포인트 정도만 더 오르면 신고가를 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아쉽지만 나스닥만큼 동반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유럽 보시죠. 네, 유럽은 그나마 밑꼬리 달린 게 이 정도의 마감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장중한 때 1% 넘게 중반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낙폭을 줄였죠. 상대적으로 독일의 낙폭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독일의 경기 실사지수가 자체적으로 좋지 않게 나왔던 추가 악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영국은 소폭이나마 오르면서 유럽도 일단은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유가를 보실 텐데요. WTI가 1%가량 하락하면서 배럴당 61불을 넘어가는 듯 했었는데 역시 이번에 또 실패하면서 60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원유 재고 자체는 생각보다 그 이상 2배 이상 줄어들었는데 원유를 정제해서 만들고 우리가 직접 쓰는 휘발유 재고가 역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이를 상쇄시킨 결과 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여전히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한 핵 협상에 의외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 유가는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분석 역시 나와 있습니다.
단위를 한번 보실까요? 달러는 역시 미 국채 수익률에 연동돼서 최근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리스 문제 때문에 미 안전자산, 그러니까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 역시 달러 가치를 동반해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달러 가치가 약간 떨어지면서 유로, 엔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했어요.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 이제는 15년 내 최고치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요, 이제 2만 한 900선까지 장중에 터치하고 종가상으로 2만 868선까지 올려놓는 신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중국장도 걱정을 많이 키웠었지만 어제 또 2%대 추가적인 반등을 이틀 연속 해냄으로 인해서 4,500선을 깨뜨렸던 중국 증시도 이제 어느덧 한 4,700선 부근까지는 반등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2080에 안착을 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외국인들이 소폭이지만 7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해줬다는 점인데요. 문제는 그리스 문제가 다시 틀어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돌아오려 했던 외국인들의 발길을 막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종가상 740선을 결국 뚫어냈었죠. 오늘 또 신기록을 쓸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역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마이너스 0.7%보다는 좀 개선됐던데요. 네, 어젯밤에 발표됐죠.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상무부가 수정 전망치가 마이너스 0.7%였는데, 부동산 시장의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서 결국은 0.2% 정도 감소에 그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1분기의 미국 경제 위축이 어떤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 지출 분야에서 2.1% 증가를 나타내면서 부동산 부분과 함께 1분기 성장률에 어떤 좋은 기여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1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의 증가율은 오히려 1.9% 플러스 1.9%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2분기 이후로는 미국 경제가 탄력적인 어떤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많이 안 좋을 거다. 그래도 그것은 일시적이다 했었는데 또 생각만큼 그다지 나쁘지 않은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성적표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역시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그러면 9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들이 피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분기 성장률이 지금 플러스는 아니고 약간의 마이너스인데요. 결국 2, 3분기 지금 어떤 추세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9월에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좀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여전히 상향 조정됐다고 해도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역성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9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셨군요. 그리스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리스가 나름대로 연금도 깎고 하겠다라고 해서 국제채권단이 상당히 반겼었고 때문에 분위기가 급물살을 탈 줄 알았는데 간밤에 또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해요. IMF가 태클을 건 모양인데 추가 긴축을 그리스 측에 요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스 문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요. 6월 말까지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또 IMF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기는 하지만은 내일과 모레 또 열리게 되는 EU 정상회의에서 사실상 최종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또 한편 앞서 지금 열리고 있는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유로그룹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많은 관심들이 좀 모아졌는데, 아직까지 도출된 결론은
없고, 그 의장은 계속 그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으나, 뭐 회의는 1시간 정도 하고 종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스에서는 어떤 그리스 정부가 제출한 그 약간의 그런 어떤 뭐 그리스 입장에서 뭐 양보하는 듯한 그런 그 개혁안을 두고 그리스 내에서 또 전혀 그 국민 여론이 수렴되지 않고 상당히 그 난맥과 혼란 상황이 지금 증폭이 되고 있고요. 뭐 집권당 의회 국민 뭐 제각기 다른 소리를 또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권당 내부에서조차도 그 지금 치프라스 총리가 제출한 개혁안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또 IMF의 또 어떤 그 추가적인 또 그 긴축 요구 무엇보다도 이 어떤 유럽의 그 어떤 진영 상황을 뭐 고려한 그런 추가적인 요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또 겹치게 되면서 그 6월 말까지 어떤 좀 그 시장을 시장에 어떤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재정 흑자 목표치를 어느 정도 선까지 맞추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목표치를 이루어낼 건가, 그 도달 방법에 대해서는 IMF와 그리스 간의 의견 차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입장에서도 솔직히 좀 어렵게 양보를 하긴 했는데, 또 안팎으로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허리를 더 졸라매라고 하니 상당히 난감해하는 그런 지금 색이 역력한데요. 어때요? 사실 이렇게 막판까지 계속해서 진통을 거듭한다는 것은 뭔가 이번에는 성과물이 나온다는 방증일까요? 지금 5월 말까지 한 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지금 사실 어떤 서로 간의 마감 시한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도 뭐 오늘뿐만 아니라 또 지금 한 5일 사이에도 최종적인 어떤 결론 전에 서로 간에 또 어떤 지금까지는 숨겨왔던 카드를 또 급작스럽게 제시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IMF가 갑작스럽게 이런 어떤 추가 긴축의 카드를 또 꺼내든 것도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당히 뭐 6월 말이 끝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역동적인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번 달 말에 돈을 받아내야만 하는 IMF가 생각 외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리스도 아마 추가적으로 더 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마지막 남은 5일 동안 또 급변할 것 같은 그리스 문제 계속해서 주시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재미있는 보도를 했는데요. 그리스만 디폴트 우려나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도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가요? 예, 저도 사실 이 보도를 상당히 좀 재밌게 봤는데요.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에 GDP 한 175%, 한 1.75배가 해외 채무죠. 그러니까 외채 비중이 가장 큰 국가 1등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그리스 외에도 채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위험 국가로 분류되는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하고 베네수엘라가 상당히 또 부상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또 아르헨티나도 좀 상황이 안 좋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IMF를 포함해서 채권국하고 한 150억 달러 규모 이 채무 면제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사실 경제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 그래서 이 친러시아 반군과의 어떤 갈등까지 또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를 뭐 사실상 디폴트로 간주를 하고 이미 신용 등급을 이 WC로 낮춘 바가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워낙 저유가의 추세가 상당 기간 지금 지속이 됐고, 또 앞으로도 또 어떤 이란산 석유의 등장이라든가 뭐 이런 기대감으로 상당히 또 유가가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리가 뭐 충분히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뭐 경제 전반에 그런 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석유에만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좀 취약하고 불안전한 국가인데요. 거기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또 외신들이 아르헨티나마저도 뭐 사실상 기술적 디폴트 상태로 진단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만 디폴트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다른 나라들도 기술적으로 이미 디폴트 상태에 접어들었거나 거의 근접한 국가들이 더 있었네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아주 작은 질에도 유가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주 커다란 흐름에서 보면 유가가 크게 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수요가 많지 않은 가운데 공급은 여전히 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주간 원유 재고는 어떻게 나왔나요? 사실 그 직전에는 원유 재고 감소가 예상이 됐었었는데, 그거는 예상대로 방향성은 맞았는데, 석유 완제품에서 또 재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만 해도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재고 감소를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의외로 또 석유 완제품 재고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유가가 한 1% 넘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주간 원유 재고가 49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230만 배럴보다도 훨씬 더 큰 폭입니다. 반면에 휘발유나 정제유 등의 이런 석유 완제품 재고가 각각 한 70만 배럴, 180만 배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가 상승의 동력은 찾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란의 핵 협상의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 핵 협상이 지금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데드라인은 이달 말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핵 협상이 타결이 되면 이란산 원유가 풀리게 되고 그건 사실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 우려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요. 예. 지금 하여튼 어떤 마감 시한이 항상 이게 그리스 문제하고 이란 문제하고 이게 좀 겹치게 되는 그런 우연의 일치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달 말로 이란 핵 협상 마감 시한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만일 그래서 이란산 석유가 결국은 시장에 공급이 될 경우에는 유가는 더더욱 큰 어떤 하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란이 최소 한 34개 대형 유조선을 채울 수 있는 분량으로 약 한 5천만 배럴 정도의 판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기도 하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이미 이란산 석유에 대해서 상당량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원유 시장에서 이란산 석유의 이 등장은 단기 넘어서 중기적으로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해 보이고요. 심지어 연초에는 유가 $20 얘기가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지금 60달러 선에서 다시 또 하락할 공산이 상당히 크고 대략 한 50에서 55달러 선으로 좀 유지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올 3월 중반 정도에 43불 찍고 나서 60불, 61불까지 계속 반등이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란 핵 협상 타결이라는 큰 이슈 이후에 50불대로 유가가 재차 떨어질 가능성 언급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중국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경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바닥을 안 쳤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올 1분기 겨우겨우 7% 성장률을 맞춰서 내놓긴 했는데 당장 2분기부터는 6%대 성장을 하게 될 거고 올해 내에서도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7% 성장은 어렵겠다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1분기 7%는 상당히 선방한 결과인 것 같고요. 하여튼 지난해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14년 만에 최저치 잘 알려져 있듯 7.4%였었고 올해 중국 정부 목표치가 한 7% 정도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1분기 성장률이 7%를 기록을 했고 이는 2009년 1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2분기 역시 좀 밝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의 국내외 국내는 물론 해외는 물론이고 중국 국내 기관들마저도 7% 이하를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 6.8%, 6.25%로 제시를 한 바가 있고 OECD도 유사하게 6.8, 6.7%로 낮췄습니다. 다만 이 월드뱅크만 한 7.1% 정도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편 중국에서는 부동산 분야에서 상당히 좀 둔화세가 이미 감지되어 가고 있고 이 주식시장 또 자산시장의 대표적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지난주에 10% 이상 폭락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 경기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도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뭐 경기 둔화야 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좀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 성장률도 뭐 6%대 후반이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IMF와 OECD의 전망치를 미루어 보면 올해보다도 내년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 중국은 정말 위기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연착륙시킬 것인지 정말 그것이 관건이겠네요.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배병문 멘토입니다. 자, 선머레일리 좀 기대해 보셔도 좋다는 얘기 화요일 날 전해드렸는데요. 전일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의 모습들을 그러니까 즉 뭐냐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세적 상승이죠.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뭐 악재가 하나 싹 터졌는데 결국은 IMF가 뭐 새 그리스 협상안에 대한 반대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하고 유럽이 조금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뒤에 투자 전략 세워드리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에서 먼저 뽑아온 기사예요. 아시안 카 메이커스 아웃 언. 자, 요거 확대를 좀 해볼게요. US 라이벌스. 자, 요 얘기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시아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아웃 언, US, 미국 자동차 라이벌보다 더 벌었다는 얘기죠. 더 벌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 여기 주요 기사 내용들을 보면요, 인도의 타타 자동차, 그리고 중국의 상해 자동차 그룹, 그리고 장성 자동차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자동차 메이커가 미국의 라이벌보다 더 벌었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인도라든가 중국 쪽의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좀 다운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한번 참고해봐요. 이 기사 내용 쪽에 보면요, 도요타, BMW, 그리고 미국 포드 자동차도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GM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지금 자동차 산업의 호황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좋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신흥국들, 자동차 신흥국이라고 보일 수 있는 인도하고 중국에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것에 치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글로벌 메이커들 중에 도요타나 그 다음에 지금 BMW 이런 곳에 또 치고, 포드나 크라이슬러 쪽에 치인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자, 이거에서 많이 듣던 얘기죠. 바로 LG전자,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비중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들이 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이죠. 애플이 막고 있고, 결국은 밑에서 샤오미나 화웨이가 치고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 산업에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지금 자동차 산업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 쪽에서 이런 침해 현상이 왜 나왔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환율이죠. 이 모든 국가들의 대다수 BMW, 도요타, 그리고 중국의 상해 자동차 그룹, 그 다음에 인도의 타타 자동차, 이것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정부의 막대한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환율조차 방어를 제대로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치이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부분들에다가 오늘 기사에 보면요, 현대차 노조가 또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또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현대차 또 좋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질 폭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들어가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요. 현대 EP가 단기적 목표가까지 딱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까지 또 올라와 버렸고요. 자, 이런 점들 참고해 보시고요. 자동차 산업을 잠시 목표가 달성했다면 잠시 조금 떠나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요 얘기 전해드리려고 요 기사를 좀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경제기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아마추어 행정에 국가 망신당할 판 얘기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기세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IMF 그리스 새 협상안 반대, 구제금융협상 막판 난기류. 자, 결국은 또 그리스하고 이제 구제금융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끝까지 갑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들이 지금 막판까지 가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대로 그리스 길들이기 하겠다는 얘기고, IMF도 IMF 나름대로 그리스 길들이기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누가 우리 어떤 특정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막 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 나름대로 명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데 그들이 늘 좋아했던 방식, 헐리우드식 극적 타격. 자, 이것 이번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유로존에 그럼 유로 디폴트 해서 그럼 유로존 탈퇴를 한다 칩시다. 그들이 얻을 이익이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 디폴트를 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지금 유럽연합이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독일이 끊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얘기들이 명확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독일이 약속한 바대로 그리스가 한 가지만 수용해도 그들이 독일이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독일 의회의 어떤 독일 의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의회를 통과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이 독일의 지금 경제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같기 때문에 그 난항을 겪을 소지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본다면 결국은 이 수용안은 또다시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서로 간에 어떤 욕심을 채운 상황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그리스 새 협상안 때문에 이런 문제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에 조정이 좀 들어오면요, 이것은 또 찬스입니다. 매수 찬스죠. 분할 매수 찬스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지금 매수하면 썸머 랠리 기대하면서 쫙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리스크적인 부분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이 기사를 가지고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매수 찬스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 그거 꼭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들고 나왔고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1085억 투입해서 IoT 일상으로 끌어온다. 인터넷 오브 싱즈, 사물 인터넷 일상으로 끌어온다. 전에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차, 스스로 경로, 주차 공간 확인, 중증 환자 사후 원격 관리, 생활 밀착형 융합 서비스. 자, 이 모든 것을 IoT로 이루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BMW의 어제 기사였어요. BMW 7 시리즈, 뉴 7 시리즈에 보면 갤럭시 갤럭시 탭이죠. 갤럭시 모바일 PC가 BMW 7 시리즈 뒷좌석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기어 S로 가지고 BMW를 무인 주차를 시킵니다. 자, 이런 시대까지 왔다는 거.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의 성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IoT는 미래 산업이 명확하고 그들이 대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봐야 될 섹터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정 시에 계속 분할 매수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거 꼭 좀 생각하시라고 다시 이 부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카, 원격 진료, 스마트 홈, 자, 스마트 그리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스마트 그리드가 지금 또 이슈가 돼가 누리텔레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사물인터넷 시장은 순환매적 차원에서 이것들을 돌아가면서 올렸다가 또 조정들은 또 다른 쪽에서 올렸다가 이렇게 갈 거란 얘기를 명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주는 담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은 큰 수익을 준다는 얘기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다음입니다. 2035년 비중 11% 달성 어렵다. 54%의 응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최근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중에 풍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풍력 관련주가 왜 갑자기 급등했느냐? 결국은 정부가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3.7%에서 11%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에요. 이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역시 미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투자 대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뭐냐면 풍력입니다.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원자력이죠. 결국은 원자력 쪽은 이어간다는데, 자, 여기서 풍력 쪽은 결과적으로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갑자기 늘지는 않죠. 오히려 태양광 쪽에 더 집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풍력 관련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거기서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어떤 풍력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쓸데없는 소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따라붙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기술적 반등에서 내가 총알바지 역할을 해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건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풍력에 대해서 풍력 윈드타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면 잘 없어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한번 다녀보세요. 국내 여행만 다녀보셔도 윈드타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철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예전에 윈드타워 꽤 많이 보였죠. 철수도 했고,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 쪽에서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전기차죠. 왜 이 전기차에 대한 따로국밥식 법규, 실증사업,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동조차 못 건다. BBQ가 이 르노 삼성하고 손잡고 이 전기차를, 초소형 전기차를 이제 배달 쪽으로, 델리버리 쪽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따로국밥식 걷기 때문에 막혔다는 그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결국은 세금 문제죠. 전기차는 세제 지원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가 아닌 가솔린 연료나 디젤 연료 같은 경우에는 환경세 걷죠. 그다음 유류세 걷죠. 자동차세 걷죠. 그죠? 그리고 자동차 살 때도 교육세 이런 거 지방 농어촌 특별 농어촌 발전인가 거기 또 세 걷죠. 채권 사야 되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는요, 유류세 없죠. 그죠? 그만큼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전기차 도입 활성화를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결국은 세계 지금 흐름이, 대세적인 흐름이 전기차예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세수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꼬람하게, 이 전기차 빨리 가면, 세수 확보가 안 돼. 다음 차기 정권으로 이 일을 떠넘기자는 식의 어떤 이런 식의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식의 행정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발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기차가 지금 막혀는 있어요. 새로 시원하게 뚫고 가지는 못합니다.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미래에 가야 될 시장이 명확하다면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래 결국은 가야 될 섹터니까라고 생각하고 꼭 담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사들에 흔들리실 이유 없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미래차 시장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 전 한 말씀 드릴게요. 여전히 썸머 랠리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 문제가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찬스입니다. 결국은 이유는 또다시 오늘 재협상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극적 타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오늘이라도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또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찬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자세한 얘기들을요, 오늘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센TV예요. 센TV로 들어오셔서 센플러스로 접속을 하시면 오늘 주제는 확신투자입니다. 이 확신투자에 대해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무료 공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앞으로 확신투자가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이어서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꼼꼼하게 알아봅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아주 소폭이지만 샀는데 지수의 슈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80선 정도 지켜주는 흐름이었는데 역시 반등 탄력은 코스닥에서 있었잖아요. 1% 가까이 올랐고 수급도 쌍끌이었고 종가상 740도 돌파했죠. 전일장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그대로 지금 거래소 시장 다소한 탄력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모든 대부분의 이제 수급 부분이 기관 외국인 계속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쏠리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1%에 근접하는 그런 상승률, 종가 746포인트 넘으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오늘 같은 경우 750선도 볼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어제 시장 여전히 이제 특징이 없는 그런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어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대외 악재가 둔화되고 있는 것에는 분명하지만 일시적인 상황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다시금 도돌이표 나오면서 지난밤
글로벌 증시 일단은 그리스 이슈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가중되면서 다우지수 기준으로 한 1%대 하락 부분 나타났다라는 것. 일단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최대한 그것을 가장 서두에 꼽아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해도 외국인 수급의 일관적인 면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여부, 그 부분이 결국에는 거래소가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오히려 거래소가 안 간다면 시중 내 자금 어떤 그 관심은 코스닥 시장으로 계속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어제 시장 간단하게 좀 특징 얘기를 해보면요. 외국인이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매수 전환 소폭입니다. 541억 매수 전환했고요. IPO가 최근 들어서 시장 내 러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 근데 그 IPO 그 종목들에 따라서 다소간 그 성적표가 조금 좀 엇갈리는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상장가 대비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중국 역시 IPO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급락한 상황들. 우리도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하루에 하나꼴 평균 신규 상장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청약 부분 계속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IPO 물량 올해 같은 경우 총 한 70여 개에 달한다라는 그런 얘기. 아직도 한 50여 개, 한 40, 50여 개 남아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스케줄상에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역시 참조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시장 특징, 메르스 영향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제 제가 아침에 이제 그 메르스 상황들이 조금 좀 수렴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송구스럽게도 제가 역시 저도 메르스 과거에 말씀드렸다시피 속단할 일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어제 깨닫게 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징주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그리고 시중 내 이런 알리페이와 비슷한 어떤 그 지급 결제 수단의 발생 부분들 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6%대 급등 좀 나타났었다. 근데 하지만 다음 카카오 반면에 이제 그 우려감을 보이는 매니저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 역시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세무조사 관련 얘기도 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가 시장에서 이제 조금 좀 거꾸로 좀 두드려 맞을 때도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루머로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국민연금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부분이 지금 시장 내 화두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어제 SK와 SK CNC의 합병안에 반대 손을 들겠다라는 그런 발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내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매수 청구권의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어렴풋한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삼성물산과 어떤 그 제일모직의 합병안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염두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국민연금이 SK CNC 합병을 반대했는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또 의외로 국민연금이 반대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 보니까 설사 반대해도 대세에 큰 영향은 없다고들 하대요.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SK와 SK CNC에서 국민연금, 물론 2대 주주이긴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분 7.19%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사실상 합병을 전반적으로 함에 있어서 반대를 한들, 굳이, 통과 여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겠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있겠죠. 국민연금이라는 어떤 그 상징성이 있는 연기금에서 반대손을 들었다라는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하게 어떤 그 매수 청구권이랄지 어떤 그 권리 확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 이런 발표가 있었다라면 괜찮겠지만, 진짜 속내가, 진실하게 이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어떤 지분율이 몇 %였었던지 간에 국민연금이라는 기관을 대표하는 이쪽에서 반대를 했다라는 것은 조금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의미를 조금 두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하셨습니다. 어제 관련주들 삼성물산, 제일모직까지 포함해서 많이 흔들렸었죠. 오늘 변수로 역시 그리스 문제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왜 돌아왔을까? 그리스 문제도 일정 부분 반드시 차지했다고 보는데 물론 아주 또 조금 사기도 했습니다만 그리스 문제가 다시 꼬이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살려고 했었는데 다시 팔지 않을까? 이 부분이 약간 마음에 걸리는 날이거든요. 변수 전망, 특별히 7월 전망까지 오늘 부탁드려봅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6월이 전반적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이 25일 목요일이고요. 이제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하면 이제 벌써 7월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6월 마무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번 주 말이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일단 한 고비를 넘기느냐 아니면 한 고비를 안 넘어가느냐 어찌 보면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초입 국면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일단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어떤 그 그리스 이슈 매우 지금 심각합니다. 그 전날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에서 그리스에 대한 해결 원만하게 타결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스에서 제시한 부분들 전체적인 연금 삭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금을 올린다라든지 그 EU 측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또 다른 또 이제 그 태클을 걸었다는 아직쯤 양이 안 찬다라는 그런 어떤 목소리 나오게 되면서 어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가장 큰 재료를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 이번 주말까지 여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난항이 표류 중에 있고 물론 이제 그 25일, 26일 오늘 저녁에는 어떤 그 협상에 대한 그 EU 정상회담이 열립니다만은 그 정상회담에서 발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내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아무래도 토요일 정도의 어떤 그 큰 그림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제 그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이번 달 여기서 정상회담이 타결이 안 된다라면 이번 달 말일까지 그리스에서 EU에 갚아야 되는 그 IMF 갚아야 되는 그 17억 유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못 갚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면서 디폴트 우려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스 지금 현재 GDP 대비 국채 발행 한도에 걸려 있어서 그들 스스로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찌 보면 IMF EU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낙관적으로 저를 이제 평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은 해결되는 고비를 넘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싶고요. 오히려 외국인의 방향성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거를 보고 나서야 지금 현재 외국인 매수 매도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 시장 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여부가 결국에는 대형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의 상승이 이어져 가느냐 안 가느냐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제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다소간의 좀 우려감 나오면서 삼성전자 1.5%대 큰 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었는데요.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사줄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옥석 가리기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7월 시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위험 중수익 위주의 어떤 그 전략을 써 나가야 될 것이다. 아직 외국인들의 방향성 확실한 횡보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외국인의 횡보를 뚜렷하게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 그렇다라면 이에 따른 전략은 중위험 중수익 전략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7월 시장 이슈 결국 추가 경정 가뭄 전반적인 우리나라 내부적인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 이슈의 계속적인 진행형 부분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주요 화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라면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부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라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코스닥이 그렇다고 계속 갈 것이냐. 코스닥 변동성을 유의해야 될 그런 시기에 이미 진입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텐데 여기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중위험 중수익 전략을 갖고 가자라는 부분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우선시하고 그 후에 모멘텀을 찾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정 포트폴리오 가장 중요한 건 아랫단을 받쳐주는 것은 뭐니 해도 PBR 관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윗단을 보시는 부분은 2분기 그리고 3분기 이어지는 기업 실적과 관련 모멘텀에서 상단 부분을 찾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 전체적인 일단 우선 안정화 유지. 그렇다면 주가 낙폭과 대한 어떤 PBR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말씀. 7월 시장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야 2,100 이상 갈 건데 아마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7월에도 역시 방어 전략이 필요하겠다 하셨습니다. 적당히 리스크도 가져주면서 적당히 안정성도 챙기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하셨었는데 낙폭과대주 2분기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는 종목 어느 것으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의외로 제약 바이오의 쏠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또 반복되겠지만 한 말씀 들어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비슷한 상황들 연출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채널 앵커께서 질문하신 부분 먼저 답변을 좀 드려보면요. 저 PBR 기반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저런 부분들이 되겠죠. 경기 민감 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PBR 0.3배, 4배인 업종군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모멘텀 전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지금 계속되는 어떤 그 화학주에 대한 관심 부분 늘어나고 있고요. 그 화학주가 지금 현재 소재주 쪽으로 지금 소재 철강을 비롯한 전반적인 소재주 쪽으로 넓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지금 뒤로에 서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와 맞물리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 모멘텀 저는 오히려 테마에 대한 준비를 좀 해보자. 당분간 이제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었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소형주가 좀 유리할 것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 중소형주 어쩔 수 없이 테마 쪽으로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제약바이오 어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벌써 PER 기준으로 100배 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것 과연 이 마음 놓고 갖고 갈 만한 주식이 어떤 주식이 있을까라는 부분 결국에는 슬림화가 전개가 될 가능성이 바이오 제약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부분들이 2분기 실적에서 과연 거짓말로 탄로가 난다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사물 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좀 새롭게 좀 다시금 가져볼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과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 관심사 중에 하나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내일부터 장마라고는 하지만 일단 120년 만에 찾아오는 최대의 지금 가뭄 부분, 가뭄과 관련된 그리고 장마 이후에는 오히려 그 어떤 그 병충해에 대한 피해라든지 낙석에 대한 어떤 그 우려라든지 전반적인 그 장마 이후에 어떤 그 피해들 분명히 시장 내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그 전에 가뭄에 대한 준비도 좀 해봐야 되겠다. 어제 오늘 새벽 시장에 나온 뉴스들 좀 살펴보면요. 4대강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4대강이 이번에 찾아오는 가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안타까운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4대강이 보와 연결이 되고 그 보가 우리 그 농지에 직접 연결되는 연결 송수로관이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미진으로 인해서 사실상 조금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조금 더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가뭄과 관련되어서 농약 그리고 비료 이미 비료 같은 경우 시장 내 한 차례 이제 그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농약 비료 지금 계속되는 새로운 테마주로서 시장 내에 관심을 가질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낙폭과대 2분기 실적 개선주 외에도 오늘 새롭게 신선한 테마주 소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윤 대표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조금 늦게 들어가 봅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 빨리 만나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쉬니까 현대차가 갔고 낙폭과대 특별히 바닥주로 주목하셨던 JW 중해제약이 어제 장중 4% 넘게 올랐습니다만 NH엔터는 아직 6만 원을 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제약주 쪽에서는 자금이 더욱더 빠져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었는데 건설과 철강도 좀 보좌하셨었잖아. 시장 전반적으로 쭉 한번 훑어주시죠.
네,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 상승적인 측면들은 있었지만은 2090포인트에 대한 계속적인 저항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것이 2120포인트까지 부근까지는 상승세에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29포인트는 1차적인 저항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2088포인트를 고점을 해서 아직까지는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일단 캔들성으로는 음봉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세에 열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현재 구간 뭐 글로벌 증시 전일 글로벌 증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현재 구간 말씀드렸던 1차 저항벽까지는 온 상황이지만은 상승과 하락 지금 구간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5일선까지는 일단은 조정권 열어두시면서 순환매를 대응하기 위한 어떤 조정식 매수 관점적인 부분들은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증권주 이후에 어떤 종목들로 어떤 섹터들로 돌려 세워놓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하겠죠. 일단 그제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자동차, 건설, 철강 섹터들 그동안 하락의 연속선상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잡아주는 모습들 상당히 조금 심상치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현대차 차트를 좀 봐야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의 매수 포인트는 좀 아니겠지만은 다음 주 정도까지 한번 유심있게 좀 관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현대차를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128,000원을 전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바닥권을 튼튼하게 만드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더욱더 단단해진 바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없이 옆으로 기는 에너지 응집형의 패턴이 좀 나와줘야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남들 쳐다보지 않는 어떤 피바닥, 역배열 차트, 현재 바닥권에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현대차 해서 이제 오늘 정도부터는 하락 시에 전저점 유지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서서히 바닥 라인에 대한 어떤 경직, 지속적으로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바닥권을 어느 정도 잘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14만 원대 부분까지는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1차적인 상승세 43,000원대까지는 열려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43,000원을 찍고 음봉마감한 그런 모습들.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와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전저점 유지 여부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1차적인 상승폭 왔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지만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전저점을 유지하면서 캔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 포함해서 철강주들까지 함께 이번 지수 2090포인트까지 상승한 이후에 맞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순환매에 어느 섹터에 들어올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좀 가지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말씀해 주셨듯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종목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었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제약바이오주들 사실은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됐지만은 한 템포 빠르게 상승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JW 중에 제약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 이외에도 메디톡스라든지 대웅제약, 녹십자 같은 대형주들 상승 또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의 눌림 공략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한 4% 넘는 급등, 그제도 4% 넘는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저점을 좀 높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이후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부분들 42,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인 부분들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소개해드린 이후에 지속적인 매도로 일관했던 기관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로 좀 가담하는 양호한 수급 현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일단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차적인 저항벽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힘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자,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저항벽에 부딪히고 눌림으로 다시 한번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어느 정도 예상은 좀 된다. 하지만 이 종목 61선은 살아있게 되면서
서서히 추세를 틀면서 고개를 들어올리는 어떤 그런 코브라의 패턴의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서서히 61선 기준으로 해서 기대해 본직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NH엔터도 어제 2% 정도 하락 후에 아랫부리가 좀 달린 그런 모습이겠죠. 하락을 했는데 수급을 좀 확인해 보니까 눌림에 들어온 주체가 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느 정도 하락권에 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체크하시면서 61선 우하향되고 있는 시점에서 옆으로 기면서 에너지 응집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하락 시 신규 매수 또한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일 제약 바이오를 기본으로 해서 지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지수 1차적인 저항 2090포인트 이 구간에서의 정체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됩니다만은 큰 하락의 연속성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 결국 이제 지수는 재차 반등권역에 들어올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낙폭과의 대형주들, 순환매적인 부분들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제약바이오들 기술적 반등 구간 지속적으로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61선 위치는 2090에 저항 맞고 약간 밀렸다가 다시 갈 시장이라고 감안하셔서 전략 세워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의 의견 들으셨고요. 전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